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 측은 휴가 미복귀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당직 사병과 통화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대원은 서 씨가 복귀하지 않아 통화를 하니 서 씨는 돌아가겠다고 했다가 또다시 이뤄진 통화에서 해결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조 원 규모 한국형 뉴딜 펀드가 출시됩니다.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되는데 손해시 정부가 손실을 떠안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어서 포퓰리즘 논란이입니다. 마이삭으로 동해안 곳곳에 최대 10m 이상 파도가 솟구쳐 오르면서 선박은 전복됐고 건물은 지붕이 뜯겨나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태풍 하이선이 또다시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 감염이 발생한 서울 시내 병원 7곳을 코호트 격리했습니다. 국회에선 또 확진자가 나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격리 해제 사흘 만에 다시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고인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국 전 장관이 형소법 148조를 따르겠다며 증언 거부 발언을 100여 번 반복했습니다. 대법원이 해직교원 가입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의 노조 처분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판 뉴딜 투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20조 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국민 참여형으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이런 펀드 등을 기반으로 앞으로 5년 동안 한국판 뉴딜 사업에 총 170조 원의 투자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부터 보도합니다. 한국판 뉴딜 논의를 위한 첫 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당정과 금융권 고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가 공개됐습니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해 수소차와 신재생에너지, 그린스마트 스쿨 등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데 손해가 나면 정부가 먼저 손실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태양광 등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에는 2억 원 이내에서 세금 혜택을 주고 일반 금융사들의 민간 뉴딜 펀드도 장려합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5년간 투입되는 돈은 170조 원,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5대 금융지주사에서 70조 원을 조달합니다. 금융투자 계획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지만 정부의 주도와 간섭이 민간 부문의 투자 활력은 오히려 떨어뜨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민간에 유인을 줘서 민간 스스로 더 큰 이익을 보고 달려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게 맞는 방향이죠. 또 결국 정부가 뉴딜이란 인증을 달아준 기업이 투자 대상이 되고 투자의 혜택도 주는 방식을 두고 과연 적절하냐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뉴딜 펀드는 여당이 원금 보장을 주장했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을 빚었던 바로 그 펀드입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빠졌지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하면서 펀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손실을 보면 결국 세금으로 메운다는 얘기인데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관제펀드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두 펀드 모두 손실은 투자자 몫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뉴딜 펀드는 투자 손실을 정부가 사실상 재정으로 떠안습니다. 결국 손실을 혈세로 메우는 식이어서 펀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펀드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은 이제 원금을 보장하지 않거든요. 손실이 나면 정부가 메꾸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정부와 여당은 당초 뉴딜 펀드가 3% 안팎의 수익률을 낼 것이라고까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 예상 수익률은 물론 구체적인 투자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플러스 수익률을 만들 것인지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받기도 사실 받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정부는 뉴딜 분야 집중 투자를 유도한다고 하고 가이드라인을 곧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투자처를 찍고 민간 금융사는 돈만 대 결국 팔 비틀기 투자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손실도 투자처도 정부가 책임진다는 유례없는 펀드를 두고 앞으로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우입니다. 자, 그동안 많은 궁금증을 낳았던 정책형 뉴딜 펀드가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어떤 펀드인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실체를 둘러싼 궁금증은 여전합니다.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고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일단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펀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먼저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의 경우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한 모펀드, 민간자금, 연기금으로 구성된 자펀드로 돼 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자, 국민들은 이 자펀드에 투자하게 되죠. 자, 투자 방식은 주식, 채권, 전환사채 인수, 또 대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딜 펀드는 이뿐만이 아니죠. 투자금 2억 원까지 배당 소득의 9% 분리과세 혜택을 내건 뉴딜 인프라 펀드, 또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한 간접 지원을 약속한 민간 뉴딜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를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텐데 대통령이 벌써부터 이 펀드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이 뉴딜 펀드라는 이름에 맞춘 건지 투자 대상도 뉴딜 관련 기업 또는 프로젝트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뉴딜이 쉽게 체감하기가 다소 어려운 말이죠. 자, 그래서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예시로 든 구체적인 사업 이름들을 찾아봤습니다. AI 기업, 수소 충전소, 태양광 발전,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상하수도 공동 활용 비대면 업무 시설, 해상 풍력 발전 단지 등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정부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 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네, 정부가 명시적으로 이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형 뉴딜 펀드가 사실상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막게 된 게 바로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시 말해서 개인이 투자한 자펀드에서 손실이 날 경우 후순위 출자인 모펀드에서 그 손실을 먼저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개인 투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라서 다른 펀드 상품보다 비교적 덜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원금 보장은 아니니까 일정 부분 손실이 나더라도 나라 돈으로 먼저 메워주고 개인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원금 보장이다. 뭐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펀드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투자자 원금을 국민 세금으로 보장한다고 비판을 하는 등 비슷한 주장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실까요? 펀드가 수익률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세금으로 투입하자 그러겠죠. 정부 믿고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금 회수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결국 손해.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방식의 펀드 상품을 국가가 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오늘 아침 강릉 앞바다로 빠져나간 뒤에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핥히고 가는 곳마다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동해안 일대는 10m가 넘는 파도에 항구가 쑥대밭이 됐고 시간당 120mm의 폭우에 곳곳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킵니다. 막강한 파도의 위력에 피항했던 선박들은 맥없이 뒤집히고 부서집니다. 파도가 들이닥친 삼척 임원항에서는 어선 22척이 파손됐습니다. 파도는 항구 상가까지 덮쳤습니다. 높이 10m의 파도가 덮치면서 항구에 있던 어판장 지붕부터 가게까지 모두 망가졌습니다. 부서진 어구와 그물, 상가 시설물이
한국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조업은 꿈도 못 꿀 정도의 피해입니다. 찾아보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외양에 지금 내양 안에 배들도 운행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거 줄이고 뭐고 다 내려앉아 있으니까. 강원 동해안은 시간당 120mm, 최대 491mm에 이르는 물폭탄도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주택, 공원, 전통시장까지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이러고 좀 흔히 뭐 물건 뭐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놔뒀는데 전부 다 날마다 해년마다 그러는데 이건 뭐 어떻게 살겠어요. 경남 거제에선 해수욕장 자갈이 상가까지 밀려왔고 울릉도에선 방파제 100m 구간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번 태풍은 강풍의 위력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고층 아파트 거실 유리창은 물론 심지어 창틀까지 뜯겨나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력에 놀란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 뜯어져 위태롭게 매달렸습니다. 유리창도 창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한쪽으로 저쪽에. 샤시와 유리 전체가 날아간 가정집입니다. 베란다가 이렇게 뻥 뚫렸습니다. 초속 40m 강풍에 속절없이 부서졌습니다. 이쪽 문을 잡고 계속 버티고 있었죠. TV,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책상, 날아갈 수 있는 종류들 다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해운대 일대에서는 밤새도록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에 유리 깨질까봐 나가보질 못해서 갑자기 와장창 해가지고 라인도 다 찢어지고 날아가고 101층 LCT 건물도 깨진 유리창이 수두룩합니다. 외벽이 통째로 날아가 철골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유리 몇 방 정도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혹시 안 됐나요? 예, 지금 너무 많아서. 해운대 주민들은 태풍에 빌딩풍까지 더해져 집까지 흔들렸다고 호소합니다. 해운대는 특별히 또 고층 빌딩이 많다 보니까 요새 왜 빌딩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는 특히 좀 더 약간 멀미가 날 정도로 좀 흔들렸고. 다음 주 초 또다시 10호 태풍 하이선이 경남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흔들리는 창문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이던 60대 여성과 지붕을 고정하던 7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의 폭우와 강풍 속에서 고립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으로 돌진하던 오늘 새벽 1시 반쯤 흔들리는 베란다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던 60대 여성 A씨가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차가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아파트 일대에는 순간 최대 초속 35m가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창문 떨어지고 위에 뭐가 떨어지고 있어. 한 1시 반부터 2시까지. 그래서 막 때리고 난리 났지. 기장군의 한 주택에서도 지붕 고정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운대의 한 편의점 앞에서는 강풍에 흔들리던 냉장고를 붙잡던 60대 남성이 냉장고에 깔려 한때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날아갔어요. 위에 물 이거 다 올려놨는데 깔렸어. 아저씨 보시고 병원에. 폭우에 곳곳에서 고립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제주에선 도로가 물에 잠겨 차에 고립됐던 4명이 무사히 구조됐고 경기 파주 공릉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도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대원에 의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남 고성 앞바다에서는 1,500톤급 컨테이너선이 강풍과 파도에 2.4km 정도 떠밀리다 해변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배에서 탈출한 선원 14명은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에 있었던 해안가 마을의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물 외벽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는가 하면 강풍에 수십 미터를 날아온 철제 구조물이 주택을 덮치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포항 구룡포항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건물 외벽이 부서지고 무너졌습니다. 콘크리트 더미와 각종 집기가
땅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발효용 냉동 창고는 뼈대만 남은 채 사라졌습니다. 파도가 이곳까지 들이닥치면서 콘크리트 담장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하룻밤 사이에 날벼락을 맞았다며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고 호소합니다. 그것들 맨 밑에는 이거 이만큼만 다쳤어요. 진짜 기가 막혀가. 자고 나니까 기가 막혀가. 거센 파도에 또 다른 시멘트 건물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이 콘크리트가 다 부서질 지경이었으면은 울산 호계동에선 철제 구조물이 주택을 덮쳤습니다. 지붕이 부서지고 벽도 뚫렸습니다. 마을에서 30m 떨어진 폐공장에서 철제 지붕 조각이 날아와 주택을 덮쳤습니다. 주택 9채와 주차 차량 3대가 부서졌고 일부 주민도 다쳤습니다. 지붕이 날아서 전봇대를 치면서 우리 집을 덮쳤는 거죠. 거진 전쟁터. 소리가 컸습니다. 네, 소리가 또 폭탄 터지는 소리 같이. 강풍으로 인한 대형 시설물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한 장당 3억 원짜리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지붕 9장이 강풍에 날아갔고 경남 양산에선 높이 70m짜리 풍력 발전기 1기가 2동강이 났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강풍에 뜯긴 시설물이 날아가서 전깃줄과 변압기를 덮치면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국 29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기면서 양식장과 횟집 수조의 물고기도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4기도 강풍의 가동을 멈췄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도로에서 시뻘건 불꽃이 튑니다. 소방대원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강풍에 끊어진 고압선이 연신 불꽃을 일으키며 아스팔트마저 녹입니다. 이 사고로 일대 6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고압선 3개 중에서 2선이 끊어졌어요. 끊어진 그 선이 아스팔트에 닿이는 순간부터 불꽃이 막 튀더라고요. 강풍이 몰아치면서 변압기가 터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국에서 29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전기가 끊긴 채 깜깜한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운 밤을 버텼습니다. 태풍이 있으니까는 창문을 못 여니까 완전 더운데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 포항에서는 정전으로 수족관과 양식장에서 물고기와 대게 등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어젯밤에 정전이 돼갖고 수족관 있는 고기하고 대게하고 몽땅 죽는 바람에 이 피해가 한 20만 원 돼요. 태풍 마이삭이 경남 지역을 통과하던 오늘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신고리 원전 1, 2, 5기와 고리 원전 3, 4, 5기 등 원전 4기가 차례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한수원 측은 강풍으로 인해 발전소 밖 전력계통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이번 태풍보다 더 강한 위력을 가진 11호 태풍 하이선이 또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가을 태풍이 잦고 또 그 경로가 한반도를 곧장 향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이재중 기자가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 오는 7일 부산 앞바다에 도착해 낮 시간 동안 한반도 내륙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태풍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휘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8호 태풍 바비와 9호 태풍 마이삭처럼 하이선도 한반도를 수직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동해상 고기압과 중국 내륙 고기압 사이로 태풍의 길이 생긴 셈입니다. 그 사이로 지금 해서 계속 태풍이 지금 북상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북상을 하는. 바닷물 온도도 태풍의 위력을 키우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필리핀 주변 수역 온도도 평년보다 1에서 2도 정도 높아졌습니다. 바닷물이 가장 따뜻해지는 초가을 태풍의 위력이 한여름 태풍보다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은 일본 남쪽 해상 고온 수역에서 에너지를 채우며 북상 중입니다. 기상청은 최저 중심 기압 920헥토파스칼, 최대 중심 풍속 시속 190km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오늘도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논란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추 장관 아들 측은 어제 미복귀를 주장하는 당직 사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병사가 당직 근무를 선 날은 자신의 휴가 마지막 날인 23일이 아니라 일요일인
25일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통화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추 장관 아들과 함께 근무한 또 다른 부대원을 어렵게 찾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원이 자신도 같은 날 추 장관 아들과 휴가 복귀 문제로 통화를 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의 아들 스모 씨와 통화를 한 사람이 당직 사병 한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희는 이 부대원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목소리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 측은 어제 입장문에서 2017년 6월 25일 일요일은 휴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열흘짜리 1차 병가에 이어 병가를 연장한 뒤 추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 휴가를 썼다는 주장입니다. 부대 미복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하지만 서 씨와 같은 부대원 병사 B 씨는 정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문제가 된 6월 25일 당일 저녁 점호에서 서 씨가 없어서 깜짝 놀랐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당일 미복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서 씨와 전화 통화도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B 씨는 서 씨에게 미복귀임을 알렸고 서 씨는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잠시 뒤 통화에서 해결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휴가가 처리돼 당직 사병과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다는 서 씨 측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병사 B 씨는 당일 당직 사병으로부터 상급 부대 간부가 해결됐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직 사병 A 씨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서 씨 측 변호인은 동료 병사 B 씨와의 통화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자, 이렇게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주장하는 병사들이 한 명이 아닌데 검찰은 수사 8개월이 되도록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추 장관 아들의 진단서는 지난달 이미 병원에서 발급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추 장관 아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확보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형석 기자입니다. 검찰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1월. 하지만 지난 6월에서야 서 씨와 함께 복무한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 주장했던 당시 당직 사병 A 씨도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검찰에 당시 정황을 진술해줄 다른 병사도 있다며 인적 사항까지 건넸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소환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와 함께 서 씨의 미복귀 상황을 지켜봤다고 언론에 주장했던 다른 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습니다. 미복귀로. 엄마가 그렇다고 복귀 안 하는 거냐. 이 정도까지 얘기했었어요. 서 씨와 같은 부대 전역자들의 입에선 분대장 회의에서 서 씨 병가 연장이 반려됐다는 주장도 불거졌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수사 지휘라인이던 김남우 전 동부지검 차장은 사표를 냈고 양인철 형사 1부장은 서울 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나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조목조목 증거를 들이대며 따져 물었지만 조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친족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법원에 공개 출석한 반면 조국 전 장관은 증인 보호를 신청해 카메라가 없는 통로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재판에 나와서는 검사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만 300여 차례 반복하며 답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해놓고 또 증언을 거부한다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연구실 컴퓨터에서 딸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의 인턴 확인서가 나왔다며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연구실 컴퓨터에서 이 파일이 발견된 이유와 직접 위조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검찰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실제 인턴 확인서와 조 전 장관 딸의 인턴 확인서를 화면에 띄운 뒤에 문서 양식과 제목, 형식 등에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인턴 확인서가 나온 컴퓨터가 누가 쓰던 건지 적법한 압수였는지는 아직 논쟁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조 전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의혹이 나오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더니 그다음엔 수사에서 또 그다음엔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검찰에선 진술 거부권을, 법정에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진실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연일 각종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조국 전 장관은 모든 의혹을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듯 말했죠. 진통 끝에 열린 청문회. 지난 한 달, 한 10년, 20년 같았습니다.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과 반복된 조 전 장관의 모르쇠 답변에 맹탕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일가의 검찰 수사 협조는 약속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어떤 약점인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즉각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관련 경우에서는 수사를 다 순순히 응하도록 제가 강하게 권유하겠습니다. 의혹이 짙어지며 결국 한 달여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온 조 전 장관. 검찰 수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던 말과 달리 검찰 수사에는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도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딸과 아들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죠. 첫 강제 수사 후에 120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조 전 장관은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 왜곡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오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또 증언을 거부했죠. 조 전 장관이 말하는 진실은 어디서 밝혀질 수 있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관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특검팀이 징역 총 6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년 7개월 끌어온 2심 재판이 마무리된 건데 김 지사는 드루킹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특검은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특검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관여한 게 명확히 드러났지만 1심형은 범죄의 중요성에 비해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을 비판하며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다면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공범으로 만들어야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가까스로 2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거리 두기 효과로 볼 수 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서울 시내 병원 7곳이 코호트 격리되는가 하면은 식당 같은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방역당국은 오는 주말 끝나게 되는 2.5단계를 연장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동관 안병동 환자 2명과 보호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먼저 확진된 50대 남성 환자와 같은 병상에서 치료 중이던 환자와 보호자로 알려졌는데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불명확합니다. 입원할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지금 병원 안에서 입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감염 확진이 됐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선 모두 30명의 환자와 의료진이 감염돼 해당 7개 병원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동작구의 카드 발급업체 관련해선 직원과 가족 등 2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도 서초 장애인 교육시설, 대구 건강식품 판매 모임 등 새 집단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별 확진자는 국내 집단 발병이 41.1%, 조사 중인 사례도 24.4%로 높게 나타나고 방역당국은 의료체계와 방역막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려면 일일 확진자를 10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6일로 끝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할지는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국회가 또 셧다운됐습니다. 국회 당직자의 확진으로 일부 시설이 다시 폐쇄된 건데요. 간접 접촉자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자가격리 해제 사흘 만에 다시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도 만일에 대비해서 비대면 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태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회 본청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당직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가 부분 폐쇄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의힘 당직자는 어제까지 국회 본청에서 근무했습니다. 기자들이 상주하는 소통관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도 자택 대기 중입니다. 이틀 전 이 의장과 주먹 인사를 나눈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코로나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청와대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았고 문 대통령과 오찬도 함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찬 장소에 칸막이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독립된 공간에서 비대면 업무를 봤다고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도 내일로 연기됐고 오늘 국회 상임위 일정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여파가 먹거리까지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에서는 김치 공장 직원 20명이 무더기 감염돼서 유통된 김치가 전량 회수됐고 성남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감염 경로 확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공장 입구에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이 김치 공장에서 직원 등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무를 하셨던 분들인가요? 같은 작업실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있고 좀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방역 당국은 어제 외국인 근로자 등 4명이 확진되자 직원 127명 등 134명을 전수 검사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밀폐된 작업장이나 휴게 공간 등을 통해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생산된 김치 40톤이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대전과 천안, 제주 등지로 유통된 김치를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있습니다. 직원 확진자 일부는 보령과 홍성, 부여 등지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령에 사는 직원의 가족 한 명도 감염됐습니다. 외지에 있는 가족과 친인척들이 청양을 방문하거나 또 우리 청양 군민들이 외지를 방문하는 그런 일들을 좀 자제해 주십사. 경기 성남의 한 치킨집에서도 지난 사흘 동안 직원 6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전파 경로로는 치킨집 매장이나 배달 과정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내외에서 음식을 통한 감염 사례는 없다면서 일단 감염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전교조에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법외 노조 처분을 내렸고 이를 둘러싼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대법원이 1, 2심 판단을 뒤집고 무효라고 결론냈습니다.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대법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10대 2의 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입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전교조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당시 정부가 근거로 든 시행령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해 파기환송심 전까지 법외노조 지위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면 합법 노조 복귀 시점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로 면직됐던 교사 33명에 대한 복직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임기가 내년 4월 재보선까지니까 8개월밖에 남지 않은 건데 그 사이에 당의 혁신 DNA를 심고 서울시장 후보와 대선 후보도 당 내에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건 민주주의의 기반인 삼권 분립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당 체질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하게 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건 뭐냐는 질문엔 삼권 분립 훼손이라 했습니다.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삼권 분립 자체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현 정부가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민주주의 기반만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해선 당 내부에서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적정한 당내에서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안철수 씨 개인으로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선 적극적인 협의 의사를 갖고 있다고 했고 영수회담은 토론할 사안이 확정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의사와 간호사를 편가르게 했다는 논란으로 번졌는데 그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간호사를 격리한 게 뭐가 잘못이냐며 친문 의원들이 대거 공세에 나섰고 야당에선 대통령을 청개구리에 비유하는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어려우시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들을 격려한다며 올린 이 글이 편가르기 비판으로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이 발끈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노고를 위로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시비를 거느냐며 생각이 삐뚤어진 분들은 반성들 하라고 했습니다. 홍익표 고민정 의원 등도 문자 그대로 받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했습니다. 갈라치기다, 의사 집단을 매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SNS 계정에는 오늘까지 3만 7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이 청개구리도 아닌데 말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눈빛이 전임 대통령을 닮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증오와 감정에 찬 레이저라면 언젠가 그 빛은 대통령에게 반사되고 말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된 이 메시지는 기획비서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칭찬받을 땐 직접 쓴 것이고
욕먹을 땐 비서관이 쓴 것이냐며 구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1년 반을 끌어온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국 무산될 듯합니다. 지난주 채권단인 산업은행 회장과 매수에 나선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회동으로 극적 막판 타결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이 합의점은 찾지 못한 건데요. 그럼 아시아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항공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이 사실상 결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매수에 나선 HDC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12주간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주 재실사는 지난 7월 현산이 아시아나 측에 요구한 사항으로 사실상 매각 철회 의사로 해석돼 왔습니다. 아시아나 매각의 마지막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지난달 26일 회동에서도 이 회장이 1조 원 규모의 매각 대금 인하 등 파격적 제안을 했지만 정 회장은 재실사 입장을 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단이 끝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아시아나 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로 넘어갑니다. 채권단과 아시아나 항공은 일단 최대 2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청한 뒤 재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에서는 아마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해서 새로운 주인을 찾겠지만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출자 전환을 해서 채권단 관리 체제로 이렇게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계약이 최종 무산되면 HDC 측과 금호그룹은 계약금 2,500억 원의 반환을 두고도 지리한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0월 말쯤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준비하라고 각 주에 통지했습니다. 백신의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11월 대선을 의식해서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배포 계획표입니다. CDC가 50개 주와 뉴욕, 시카고 등 5개시 공중보건 담당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접종한다고 돼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의료진과 고위험군 등 우선 접종받을 사람들을 추린 다음 준비하라고 통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선 현재 2개의 백신 후보 물질이 3상 임상시험 중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은 후보 물질의 효능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3상 임상시험을 마치기 전에도 긴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투표일 전에 백신을 보급하려고 서두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CDC가 이 공문을 보낸 건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전에 백신이 나올지 모른다고 말한 날입니다. The political pressure on the CDC and on really every government scientist has been unprecedented and very disturbing to the scientific community to watch. 빨라질 수 있다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에 반영됐습니다. 다우지수는 29,000선을 회복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신라 무덤에서 장신구 일체를 몸에 치장한 170cm의 귀족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얼굴을 금동관으로 가린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1,500년 전 제작된 금은장도를 차고 있었습니다. 무덤 주인 누구일까요? 임소인 기자입니다. 1500여 년 전 신라시대 무덤군이 조성된 경주 황남동 120호분. 남쪽 가장자리 무덤에서 대량의 유물들이 한꺼번에 출토됐습니다. 금동관과 금귀걸이, 은허리띠 금동신발 등 무덤 주인이 전신에 걸쳤던 장신구들이 착장한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완전한 형태의 착장품이 조사된 건 황남대총 이후 약 50년 만. 사용했던 물건들을 착장시켜서 관에 넣어줬던 것 같은데요. 망자에게 어떻게 장신구를 착장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를 획득해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경주에서 발굴된 것 중 가장 화려한 금동관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관태에 거꾸로 된 하트 모양 등 장식용 구멍이 뚫린 첫사례입니다. 이 밖에 남색 구슬을 네 줄로 엮어 만든 가슴걸이, 노란 구슬 팔찌와 은팔찌, 은반지 등 유물의 양과 화려함은 무덤 주인이 왕족이나 귀족임을 짐작케 합니다. 금동관의 머리 끝부터 신발의 뒤꿈치까지 길이로 밀어 키는 170cm 정도로 추정되는데 여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큰 고리 귀걸이와 대도가 없는 점, 그 큰 칼이 없는 점, 이런 점으로 보아서 여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재청은 보존 처리와 과학적인 분석 등을 통해 1500여 년 만에 흔적을 드러낸 이 신라인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윤입니다. 배우 초기에 악역으로 명성을 쌓았던 커트 글라스와 리처드 위드마크 두 할리우드 스타는 시인 김수영이 4.19 2주 전에 쓴 시 첫머리에 등장합니다. 우리들의 적은 커트 글라스나 리처드 위드마크 모양으로 사납지 않다. 그러면서 시인은 민주주의란 싸우는 방법도 민주주의식이어야 한다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말했죠.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하수는 눈앞에 작은 이득을 챙기려다 큰 것을 잃고 고수는 작은 돌은 버리고 대세를 얻습니다. 국민과의 줄다리기에서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정치인들이 새겨둘 이치입니다. 아마추어 3단 실력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바둑을 통해 인생과 정치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크게 보고 멀리 내다보고 전체를 봐야 한다고 했죠. 국지전 승부에 집착하는 꼼수는 정수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어둠과 빛처럼 양극단으로 대비시킨 대통령의 메시지가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파업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폭염 때 쓰러진 의료진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고 했죠. 마치 의사가 간호사의 공을 가로챈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더 큰 역할과 헌신을 했느냐 따지는 것부터가 유치한 일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메시지라면 더더욱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오죽하면 칭찬을 들은 간호사들까지 손사래를 치고 나섰겠습니까? 불교에서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3가지 도구로 꼽습니다. 거기에 거짓말, 험담, 이간질을 비롯해 7을 더한 것이 10가지 악이죠. 바둑으로 치면 하수들이나 저지를 악수, 꼼수입니다. 민주주의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과거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미움과 편가르기를 하면 그 민주주의가 거꾸로 우리를 억압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온 힘을 쏟아서 싸워야 할 상대는 의사들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9월 3일 앵커의 시선은 소탐 대실이었습니다. 태풍은 소멸했지만 태풍이 지나간 자리로는 아직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동해상에서는 폭풍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오겠지만 이후에는 모처럼 맑고 잔잔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낮 동안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은 오늘보다 오를 텐데요. 그래도 무더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7도, 대구는 32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또 다른 태풍이 북상 중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다음 주 월요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전국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번 강한 비바람이 지날 것으로 보여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3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